네, 여의도에서 좀 놀아본 분들이 말하는 노른자 정치 시간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소식인데 어제 부산에서 검찰 독재와 싸우겠다, 내가 맨 앞에 나서겠다 이러면서 창당을 선언을 했거든요. 표심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에선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지역구 출마자들한테는 그리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비례에서는 아무래도 민주진보 세력에서 일부 표가 신당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미 뭐 조국 전 장관 이슈는 2020년 총선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네,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랐을 텐데 네. 지금 뭐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한다고 하면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데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례 표심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꽤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표심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랑 겹칠 테니까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희한테 나쁘지가 않죠. 예, 2019년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한 5년 됐는데 그것을 잊을만 하면 자꾸 저렇게 뭔가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적어도 표 계산할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보면 뭐 창당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2달도 안 남은 총선 그 안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까지 만들다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첫 일성이 검찰 독재를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이 되느냐.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거기에 왜 검찰 독재가 나옵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법원을 걸고 넘어가야지 네. 왜 기소를 한 검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싫을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좋게 하셨는데 네. 뭐 표가 갈리든 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창당하시고 출마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래요. 국민 뵙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대법원에 어제 또 선고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보다는 그냥 법적으로 뭐 이런 것만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딱히 줄어들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당선이 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하느냐. 마치 뭐 검찰 기소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다 불복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불복하는 건 아니죠. 재판은 재판대로 받는 거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뭐 출마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사면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 사례같이 뭐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사면해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닌 거죠. 대법원이 법률심이긴 한데 파기환송돼 갖고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제가 구체적인 재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재판은 별도로 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 수사, 과도한 수사,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사례를 들어서 알리고 싶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뭐 비례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인이 되면 예. 그건 다음 순번으로 다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국민 입장에서 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사면이 되는 것처럼 그걸 노리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닌 거는 뭐 국민의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재판은 재판대로 당연히 뭐 계획대로 받고 일단 대법원 자체가 본인이 출석해서 하는 재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면 이게 뭔가 진짜로 탄압을 받았던 정치 사범 같은 경우에는 표심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혐의가 보면은 입시 비리라든지 청와대 감찰무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표를 받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겠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명분이 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국 장관이 뭐 비례로 출마하더라도 나중에 유죄 확정이 돼서 비례 다음 순번이 승계하면 되니까 별 영향이 없는 거고 또 재판도 제대로 받는 거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 말씀 같은데 그 민주당 분들 얘기할 때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쪽 분이 아니고 저희 쪽이라면 뭐라고 하실까를 항상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건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특권과 반칙에 오염된 이런 저급한 정치를 왜 21세기에 22대 총선에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얻습니까? 마지막 남은 복권 한 쪼가리를 긁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대법원에서 한번 파기환송돼서 내가 모죄가 나와서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법학자잖아요. 형법 전공 아닙니까?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 정치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규탄해도 시원찮은데 뭐 재판도 받는 거고요. 사면도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런 태도로는 제가 볼 때는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네. 어떤 복권이 긁는 건가요? 이게 그분한테 사법적인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분의 사법적 판단은 관심이 없어요. 죄 졌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법원에서. 왜 국민한테 다른 수단으로 선택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비례하다가 중간에 유죄 확정되면 나간다. 그분 답니까? 임기가 가요. 그 임기 동안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하시면 법조인이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 따지면 거는 맞지가 아니,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유죄 내지는 기소되거나 아니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면 대법원에서 유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 관둬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제 실질적으로 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거는 국민의힘도 지난 21대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뭐 중단 그 선거가 보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있기 전에 이걸 유죄라고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기회 자체를 두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민주당 차원으로는 만약에 이분이 뭐 정치라는 게 적정하다라고 하면 입당을 시켰겠죠. 그거는 우리의 선택은 아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 있는데 네. 뭐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출마 드립니다. 자체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은 그 창당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엮여가지고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조국 전 장관의 기소는 무리했고 이 사람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준 거냐. 마치 면죄부를 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면죄부를 줄 수 있나요? 예. 전 대통령이? 근데 창당 자체를 이해한다.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두 분의 관계 특수성이죠. 본인이 이 수석으로 앉혔고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더 집중적인 정치적인 수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한다라든지 뭐 아마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어려우니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그런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저는 그런 덕담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출마를 용인해주면 당선이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힘을 엄청 실어줬다 이런 식의 해석을 조국 전 장관 측에선 하던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표현이었다. 연민은 되게 두 분 간의 관계는 좀 특별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조국 전 장관은 힘을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 무슨 힘을 받았을까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조국 전 장관한테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뭐 감찰 무마라든지 뭐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 비리잖아요. 그리고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 무리한 기소를 수사를 해서 기소가 무리했다면 법원에서 그렇게 징역 2년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조국 전 장관의 신분 때문에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것 때문에 괜히 이거 들쑤셔서 유죄받았구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법을 그런 시각으로 보나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법 적용에 있어서 괜히 들쑤셔서 이렇게 됐다는 그 시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법조이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세상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100명 정도가 되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수사기관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의에 부합하다고 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게 검사의 재량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는 게 비슷한 사건들 아니 뭐 종류가 다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수사를 했고 그때는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되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를 하고 이러한 사건이 과연 정상적인 사건인가 수사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저희 민주당 사람들은 갖고 있죠. 근데 무리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죄는 드러난 건 죄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 자체를 부인을 못하는 거죠.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 내지는 재판에서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은 저희도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최종 판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뭐 동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좀 속내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이 SNS에 당장 글을 올렸더라고요.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어떤 이제 통합 비례정당에 조국 신당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선을 그었는데 이게 겉으로는 일단 선 그었는데요. 진짜 속내는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진짜 속내는 아마 더 선을 그었을 거예요. 예. 그분도 힘들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정당한 판단이죠.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감싸 안으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김한규 의원도 지금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 출마 또는 창당에 대해서 명분이 있고 정말 해라라고 하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는 뭐 조국 전 장관 자동차 닦아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 외에는 예. 이걸 논리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전 대한민국 없다고 봐요. 뭐 30이 안 끝났으니까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정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정치 영역에서 국민들이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 외에도 많은 것을 판단의 요소를 넣습니다. 예. 그 모든 요소 중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께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속으로는 더 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좀 정제된 표현이 그 정도였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사실 되게 다르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잘못을 한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두 가지 이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박홍근 단장이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지도부하고도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제 보니까 문자 폭탄 엄청 받고 아.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역시. 그런데 그럼 박홍근 단장이 그런 직책을 맡았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계속 출마에 대한 얘기는 독자적인 정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까지 만들지 마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뭐 본인이 비례대표 나갈지 지역구 나갈지 아직 결정은 안 해서 그것도 좀 어떤 식으로 출마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김한규 의원 좀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아니요, 이슈로 안 좀 곤란합니다. 네. 이슈를 좀 넘겨 보겠습니다. 더 곤란해 보여요. 네, 아니 평소 생각이에요. 네. 많이 생각을 한 문제고 예. 아니, 민주당은 제가 2020년 출마했을 때부터 유권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너간 줄 알았더니 다시 건너왔다 뭐 이런 아니죠. 말이 저희는 나와서 강을 건넌 건 입장을 갖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입장. 그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사와 동시에 지역구 재배치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PK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가 좀 궁금한데 뭐 재배치를 해가지고 뭐 수도권으로 올릴 만한 이런 의원들이 더 있을까요? 글쎄요. 그 TK 의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TK에 이제 3선 이상이 세 분이 있어요. 주호영 의원 예. 5선에 윤재옥, 김상원 의원 3선. PK의 경우에는 저희가 영남권에서 7군데가 저희가 부산 포함해서 경남, 울산, 부울경 네. 거기서 7군데 저희가 의원이 없는 지역인데 황보승 의원이 빼고요. 거기를 이제 다른 분들을 옮겨서 PK 권역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재배치를 했다. 이게 이제 가능하죠. 그 권역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옆이라든지 이런 데 의석을 따올 수 그래서 한 석이 아니라 두 석을 얻는 작전으로 가자. 이건 가능한데 예. TK 대구 12개, 경북 13개 지난번에 저희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메꿀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재배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이 뭐 경기도나 서울에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뭐 불출마가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다음 재배치는 뭐냐? 제가 볼 때는 뭐 비례의원들 출마하신 분들 중에 뭐 서울에 여성 비례의원 3분 계시고 뭐 전직도 있지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재배치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좀 중량급 인사들이 몰려 있다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중성동을 그렇죠. 네, 그런 곳들은 좀 재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중성동 을 같은 경우는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거기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네, 근데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그럼 내가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이 3분인데 3분 합쳐서 7선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당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어디로 가세요 하면 그게 결정이 쉽겠어요. 물론 오래 거기서 털을 닦아온 분이라면 더 어렵겠지만 네. 이분들도 나름 심사숙고했을 거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 부산에 멀쩡한 거 버리고 수도권 오겠어요. 그 종로 갔다가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또 옮기라 그러면 옮기겠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런 차원의 이제 문제는 있다. 근데 조정은 할 거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분들 3분이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만약 경선에서 2분이 탈락된다. 이 2분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당이 지금 가뜩이나 다른 지역구에 출마시킬 만한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해요. 당에서도. 어딜 메꿔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불리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싸워야 하는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서 경선을 하면 네. 이거는 아주 패배 확률이 높아진다는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수도권에서 경선을 했을 때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뛰는 그 지역구에서도 8년 전에 똑같은 경우를 겪었거든요. 예. 경선함으로써 의석을 내줬어요. 그런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경선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후보들 간에? 그렇죠. 갈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 쪽이 결론은 투표장을 잘 안 와요. 아, 예, 그게 굉장히 그 커요. 정도로? 예. 민주당은 그래도 경선하면 승복의 문화가 있는 걸로 느껴져요. 승복의 문화.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당은 뭐 불복까지는 아닌데 뭔가 기분 나빠하고 이게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이 경선은 이렇게 섣불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 간의 어떤 그런 정리를 좀 잘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민주당은 승복의 문화가 있나요? 아니 뭐 예. 사실은 경선은 다 그런 타격이 있죠. 저 같은 경우 다행히 뭐 지역에 경선을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되게 그런 게 신경이 쓰였어요. 뭐 이기고 지는 거는 뭐 한 사람이 하겠지만 당의 승리 입장에서 보면 앙금이 쌓이거든요. 저희 예. 호남 지역에서 지금 경선하시는 거 보면 우리 당 분들끼리 싸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선거 과정에서 검증 그 다음에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한 어떤 경쟁과 공격 이게 아주 강하죠. 네. 그래서 뭐 되도록 피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래서 원팀이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몇 번 총선에 걸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열심히 안 도우면 뭔가 배신자가 되고 다음에 기회가 없는 약간 다음에 페널티 주는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다 보니까 네. 뭐 원치 않아도 미래를 보면 일단은 승복하고 원팀처럼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지금 그 강남을 같은 경우도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두고는 지역구 이름이 한 4-5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딜 보내도 된다는 건지 지금 뭐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은 일단 어디든지 보내는 대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고 어제 면접장에서 잠깐 뵙긴 했어요. 예. 근데 본인 입장이 정치 처음 하는 또 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강남이라는 곳이 저희 당에서는 그 지역에 강남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위 밭갈이를 해서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시스템이 아닌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곳에 출마한다는 것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했던 그런 분이 강남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원모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네. 당을 위해서 또 정부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어디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런 거는 사실은 좀 보기 좋더라고요. 이원모 전 네, 비서관이요. 왜냐면 전 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대통령 측근이면 욕심이 생기죠. 강남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3월 달에 공천을 했던 데거든요. 공천이 한번 바뀌었던 지역이에요. 2020년에.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마 정치 초보니까 뭐 연이 있으니까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에서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 대통령 측근인데도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모양새는 보기 좋아요. 근데 이분 보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사법위원 손이 10기수나 차이가 나서 예. 그렇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뭐 엄청 가깝거나 뭐 무리하게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분이 그런데 다른 지역 후보군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경력을 봐도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되는 데들만 이제 나오고 있어. 보니까 재산이 446억이더라고 등록한 거 보니까. 예. 그래서 뭐 부동산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인에 의한. 예? 혼인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처가가 부자여서요. 예, 좀 부러워해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연이 없는데 다 그 지역마다 준비하신 분은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딜레마죠. 예. 네. 사실 뭐 강남 공천 이런 게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민주당 호남 공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수도권이라는 게 연을 찾아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연고를 찾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학교는 강남 갑이고요. 사는 데는 강남병이었어요. 아 그러신가요? 뭐 강남역 사셨잖아요. 네, 근데 네. 강동엔 전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 고향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연을 맺어서 이제 제가 강동 간 지가 이제 6년 막 7년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또는 내각의 일원이었다가 강남에서 자기가 뭐 배경이 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간다는 게 거기서 딱 이원모 비서관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국민의힘 공천 얘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서 이분이 또 등판하는 거냐 관심이 쏠린 사람이 있었는데 개혁신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이 좀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꺼냈고 이낙연 대표도
좀 생각해 볼 법하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좀 의견 일치라는 모습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등판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역할을 하실 걸로 보여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1년 반 정도 비대위원장으로 저희 당에서 모셨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 하면서 참 예. 이게 참 운명이 참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적으로야 뭐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나뉘어서 당이 나뉘어진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렇고요. 다만 이 개혁신당이라는 데가 여러 이 스펙트럼이 넓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김종인이라는 분이 아니라면 예. 이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공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외에 다른 분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번 겪은 적이 있으시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때도 뭔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뭔가 공천에 있어서 좀 날릴 사람은 확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성공한 비대위원장 두 분이잖아요. 박근혜, 김종인 두 예. 분이었고 2012년, 2016년 다 총선 승리로 이끌었던 분인데 문제는 그때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지역구 공천만이 아니라 당의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혁신당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지역구 당선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 네. 결국은 비례 순번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비례 순번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 가서 역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아마 개혁신당에서 모시고 싶어 할 텐데 예. 과연 그 자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비대위원장으로 했었 그때처럼 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뭐 본인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